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강의하고 있는 손용공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기출문제집의 마지막 영역인 바로 8번째 챕터인 사회복지 법제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사회복지 법제론도요, 각각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영역들 위주로 한번 샘플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갖고 우리 기출문제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해서 모호했던 개념들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 기출문제집에서는요, 8번째 챕터인 사회복지 법제론은 바로 11번째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닛, 즉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 부분에서는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닛인 사회복지법에 대한 발달 과정, 여기서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평균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닛은요, 사회복지법이 갖고 있는 체계 부분인데요. 이제 요번에도 2021년도 19회 때도 출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우리 법은 성문법원과 그 다음에 불문법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성문법원에는 가장 최고의 법인 헌법이 있고요. 헌법 밑에는 법률 밑에는 명령이라는 것이 있고요. 명령은 다시 두 가지로 해서 바로 대통령령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시행령이 있고요. 그리고 총리나 또는 각부 장관이 발의하는 것을 우리는 시행규칙.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묶어서 우리는 명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밑에는 이제 자치입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치입법에는 다시 거기도 위계질서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조례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것을 조례라고 하고요.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것을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문법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불문법원은 대표적으로 이제 관습법, 판례법, 조리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이번에 그 2021년도 19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사회복지법에 대한 권리성은 출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이번에 그 19회 때 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유닛이 바로 사회보장 기본법입니다. 이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요, 과거에는 뭐 4문제 정도 출제될 정도로 출제 비중이 많았지만 평균 2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도 보통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분들 출제 많이 되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갖고 있는 기본 원칙들 또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 해갖고 평균 한 3문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급여법입니다. 7번째가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좀 줄여서 우리가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도요, 이제 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평균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계획과 관련된 부분 또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한 부분 또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대한 부분 이렇게 각각의 내용들을 한 번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법제론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사회보험법과 그 다음에 공공부조법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는요, 사회보험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그 5가지 중에 평균적으로 4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국민연금법 출제되고 있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매번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출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요번에 19회 때는 출제가 되었지만 출제 비중이 다른 영역보다는 조금 좀 부족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번에 무료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것도 건강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출문제를 해설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9번째 유닛은 바로 공공부조법입니다. 공공부조법도 5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의료급여법,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이렇게 해서 5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장애인연금법은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요번에 우리 공공부조법에서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 기초연금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법인데요. 이 사회복지 서비스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바로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에 가장 이슈가 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동학대죠.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그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그래서 일명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는 대표적으로 노인복지 시설을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법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또 가끔씩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이거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시대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또 출제가 되죠. 대표적으로 바로 그 2020년도 18회 때는요. 바로 N번방, 박사방, 디지털 성범죄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뭐가 나왔었냐? 성폭력 방지법이 또 출제가 된단 말이죠. 아동학대가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뭐 또 뭐 장애인과 관련된 차별이 있었다. 그러면 뭐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법이 또 출제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바로 판례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판례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2022년도 20회 때는 판례는 이제 출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어떤 특별한 규칙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출제가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출제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그 19회 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20회 때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6번째 유인신 사회복지 사업법과 그 다음에 8번째, 9번째 유인신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각각 4가지씩을 한번 기출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유인신 사회복지사업법이고요. 그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부분에 꼭지가 나와 있거든요. 자, 기출 17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 자, 사회복지 그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자는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가 틀렸습니까? 예, 법인은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특히 사회복지 법제론 영역은요, 말장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장난. 자,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가 아니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된다. 감사 2명, 이사 7명. 그죠? 예, 요거 갖고 이제 장난을 쳤죠.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사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3년. 그리고 감사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4번째 선지.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그런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운영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운영하는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목적으로 수익사업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운영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즉 시설장의 개인 용도로 뭐 이렇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바로 시설의 직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인의 임원은 시설의 장은 될 수 있지만 직원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법인은요. 그리고 포함한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사 임기는 3년이고요. 감사 임기는 2년이고 각각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그 시설의 장은 될 수 있지만 시설의 직원은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해당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 18회 때 그 다음에도 또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인과 관련된 부분이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법인의 설립 허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니까? 아니죠. 뭐예요? 시도지사가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리고 법인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아니죠. 예. 법인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 네. 그리고 해산을 하는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게 기속된다? 아닙니다. 설립자에게 기속되는 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에다가 지자체에 기속이 되는 거예요. 예. 남은 재산은 국가 및 지자체에다가 기속된다. 그리고 네 번째,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17회 문제를 풀어봤으면 18회 문제는 정확하게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유사한 형태, 스타일이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풀어보다 보면 명확한 개념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된 그런 법인을 합병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틀렸죠. 예,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이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저기 경상도에 있어요. 그러면 서로 지역이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법인을 합병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해설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과 2번은요, 바로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지에서는요, 바로 해산된 법인의 남은 재산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속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다른 법인에게 합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다를 경우에는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법인끼리 합병을 할 때는 바로 시도지사가 허가를 해주는 것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지역에 있을 때 합병을 할 경우에는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번째는 바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16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 자,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습니까? 운영할 수 있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 설치한 것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바로 위탁을 줄 때는 이제 관련된 기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다가 위탁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상근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근이라는 건 뭐냐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매일매일 그것을 상근이라고 합니다. 비상근은 어쩌다 한번 가는 거, 이런 것들 비상근이라고 하는 거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 아침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이런 근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죠? 자, 3번, 4번, 5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지진에 의해서 물적 피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자, 상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공제에 책임공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공제. 일반 뭐 삼성화재든 뭐 등등 있잖아요. 이런 데 상해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공제에 책임공제를 들어야 되는 거지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건 아닙니다. 예.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거기 책임보험에 뭐 화재가 날 수도 있고요. 또는 상해가 날 수도 있고 뭐 다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책임보험으로 화재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화재와 상해와 모든 것들을 다 커버될 수 있는 그런 보험이나 또는 사회복지공제에서 하고 있는 책임공제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라는데, 물론 정기적이고 수시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시설은 누가 해준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해 준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닙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리고 다섯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그런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 법인,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비영리 법인 되죠. 근데 사회복지법인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서는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 번째 선지에서는요, 물적 피해 등이 있을 때는요, 화재 외에 안전사고를 위해서 손해보험회사에 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또는 사회복지공제에 책임공제를 가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예,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진에 의해서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화재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이나 또는 화재 등에 의해서 외에 안전사고에 대한 바로 생명에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보호 대상자들을 손해배상을 이행하기 위해서 바로 손해보험 회사의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진에 대한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죠? 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고요. 네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정기 수시로 안전점검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시설의 장이 시설에 필요한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시설장이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뭐예요? 이건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강제 규정이라는 거예요. 강제 규정. 마땅히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야 돼. 이런 얘기인 거고, 밑에 있는 부분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운영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 예. 강제 규정과 임의 규정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내용들이었었습니다. 운영하여야 한다. 강제성이 있는 거고요. 운영할 수 있다. 운영할 수도 있지만 운영하게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임의 규정입니다. 예. 그래서 선지 5번은 바로 강제 규정과 임의 규정을 묻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출 18회 때는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자, 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운영위원회.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장이 위촉한다. 시설장이 위촉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리고 시설의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대표도 되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시설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의결권을 갖는다. 의결권이 아니라 심의를 하는 거예요. 심의. 의결이라는 건 뭐냐면 의사 결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심의를 하는 거예요. 심의. 그리고 다섯 번째, 시설 거주자 보호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거주자 대표도 운영위원이 될 수도 있고요.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도 운영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2항에서는요. 시설 거주자의 대표자, 보호자의 대표도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오답 해설을 보게 되면요. 바로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임명을 하거나 위촉하는 겁니다. 시설장이 위촉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왜? 그 사회복지시설을 누가? 시장군수 구청장이 신고해줬기 때문에, 신고해서 했기 때문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시설의 대표도 운영위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안들은 심의를 하는 거지 의사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의결권이 아니라 심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8번째 유닛인데요. 사회보험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사회보험법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연금법,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법입니다. 자, 국민연금법에 대한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기출 16회 때 나왔던 부분들이죠. 자, 국민연금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죠. 10년 이상 가입을 했을 때 나오는 부분과 10년 미만으로 가입 기간이 있을 때 나타나는 부분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가입 기간을 갖고 있을 때는요. 바로 연금의 형태로 받는 거죠. 연금. 매월 연금의 형태로 받는 게 바로 10년 이상이고요. 그리고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는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일시금.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10년 이상 연금의 형태로 받는 건 세 가지죠. 하나는 노령연금, 또 하나는 장애연금, 또 하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미만일 때는요, 반환 일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망 일시금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국민연금법의 급여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었을 때 연금의 형태로 받는 거고요. 반환 일시금은 10년 미만일 때. 그렇지만 장례비는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일까요? 바로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바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을 했을 때 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장의비였었는데 장례비라고 이제 명칭이 좀 바뀌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장례비는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보험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법제론 쪽에서는요, 각각의 그 사회보험법이든 아니면 공공구조법이든 급여의 종류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급여의 종류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국민연금법에서는 장례비는 바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번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입니다. 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도 보험급여에 대한 종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기출 17회 때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각 법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급여의 종류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이거는 바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을 할 때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보험급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자, 요양급여. 물론 이것도 3일 이상 되었을 때 요양급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일 이상 했는데 상태가 너무 심각해. 그래서 수술도 하고 입원도 해야 돼. 그래서 3일 이상 입원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내 소득에서 이제 월급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일 이상 되었을 때는 바로 휴업급여를 줍니다. 휴업급여. 3일 이상 되었을 때 휴업급여를 지급해요. 휴업급여는요, 바로 평균 임금의 몇 퍼센트일까요? 평균 임금의 70%를 줍니다. 자, 평균 임금하고 이제 통상 임금이 있는데, 자, 평균 임금 그리고 통상 임금 어떤 게 더 클까요?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 통상 임금이 클 것 같죠? 예. 평균 임금이 더 큽니다. 통상 임금은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바로 통상 임금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급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주죠. 또 뭐 자격증 수당, 위험 수당, 뭐 이런 것들은 일을 통해서 보수로서 받는 임금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에요. 그런데 자, 보너스, 상여금 400%다. 그래서 3개월마다 준다. 3개월마다 주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지 않죠. 그리고 성과급 1년에 한 번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 들어가요. 여기는 안 들어가요. 또 중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뭐 이런 것도 주는데요. 저희 회사에선. 자, 중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는 임금이 아니죠. 그거는 복리후생이란 말이에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긴 하지만 이 통상 임금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입이 바로 임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식비나 교통비나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는 이거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중식비도 지급하고 그 다음에 교통비도 지급하고 회사에서. 이건 복리후생이라는 거죠. 이건 임금이 아니라. 그래서 통상 임금보다 평균 임금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다 들어가요. 중식비, 교통비, 뭐 체력단련비도 들어가고 성과급도 들어가고 상여금도 다 들어가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되게 협소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근데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를 주니까 이거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다가 집에서 가족이 와서 간병을 하는데 간병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근로복지공단에다가 간병급여도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간병급여.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럼 장애급여를 주는 거죠. 장애급여는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이 있고요. 그 등급에 따라서 바로 일시금으로 줄 수도 있고요. 이제 등급이 낮으면 일시금으로. 그리고 등급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 그 장애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의 형태. 물론 연금으로 싫다, 나는 일시금으로 달라. 근데 워낙 금액이 크니까 장애 상태가 크면 보상금도 크겠죠. 그걸 다 일시금으로 주지 않고요. 희망을 하면, 원래는 원칙은 연금이지만 본인이 희망을 하면 그 총 금액의 50%만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일시금으로는 안 되고요. 연금과 일시금으로 이제 해서 받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근로자가 사망을 했어. 그러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줍니다. 유족급여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요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요양급여가요. 최대가 2년이에요. 2년이 지나면 종결이 돼요. 종결. 나 다 아직 안 났는데? 나 어떡하지? 나 다 아직 안 났어요.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다 낫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안 낳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주는 게 바로 상병 보상 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요양급여가 종결이 되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휴업급여도 종결이 돼요. 그래서 이 요양급여하고 휴업급여 대신에 주는 게 바로 상병보상연금인 거예요. 2년이 지나면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누가 있을까? 바로 이제 그 탄광이나 뭐 이런 데서 일하셨던 분들이 있죠. 그 폐쇄성 폐질환자들. 이런 분들은요. 5년, 10년, 20년 지나도 이거는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있었잖아요. 그거 때문에 호흡기가 다 망가져갖고 폐가 다 망가져갖고 산소호흡기 끼고 생활을 해야 되는 평생
한번 이 폐가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탄광에서 일하셨던 이제 광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미세한 이 탄가루들이 폐에 탁탁탁탁 박혀버려갖고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인공호흡기를 끼고 살아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잠수부들, 우리가 지금 들여 마시고 있는 게 공기 있잖아요. 공기. 이 공기에 산소를 들여 마시긴 하지만 이 산소보다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질소거든요. 이 공기 안에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성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제 잠수분들은 이제 아주 밑에 80m, 100m, 100m 이상 들어가서 이제 뭐 작업을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직업적으로 잠수부이신데요. 이 그 산소통을 메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 산소의 양보다 이제 질소의 양이 많다 보니까 이런 폐나 이런 데 다 이제 망가지게 오래 그렇게 하다 보면 폐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번 망가지게 되면 이게 5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5년, 10년이 지나도 이게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양급여가 2년이 지나면 종결이 되니까 휴업급여도 같이 끊겨버리잖아요. 그럼 생계가 위험하죠. 그래서 그거 대신해 주는 게 바로 생명보상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외에 또 이제 또 그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 이런 것들을 또 그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급여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휴업급여 3일 이상 지나면 평균 임금의 70% 주죠. 유족급여 사망을 하면, 그리고 생명보상연금 말씀드렸죠. 바로 요양급여하고 휴업급여 대신에 주는 거, 그리고 장해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 거. 그렇지만 구직급여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용보험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구직급여. 우리가 일명 이제 실업급여라고 얘기하는 거. 옳지 않은 것 바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구직급여는요, 바로 고용보험법에 명시되고 있는 급여의 종류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는 구직급여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에듀윌 유료연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법 중에 이제 고용보험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법령상 취업 촉진 수당에 대한 종류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쇼라고 해 있어요. 자, 우선 실업급여가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있죠.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육아휴직급여도 있죠. 육아휴직급여. 자, 이런 것들은 다 고용보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이 실업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실업급여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직급여라는 것이 있고요. 네. 실업급여 하는 게 구직급여하고 취업촉진수당하고 요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실업급여라고 하는 거예요. 취업촉진수당.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어 라고 하면 구직급여하고 취업촉진수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들어서는 구직급여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또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가지로. 취업촉진수당 첫 번째가 바로 조기 재취업수당입니다. 자, 이 고용보험은 18개월 기간에 통산하여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 기간이 있어야 된다. 피보험 기간. 이 피보험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용보험 가입.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구직활동. 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소정급여 일수가 결정이 돼요. 소정급여 일수. 자, 소정급여 일수는 크게
연령과 그 다음에 가입기간, 피보험기간이죠. 피보험 단위기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바로 소정급여 일수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소정급여 일수는 120일부터 27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정급여 일수가 만약에 180일이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180일이면 6개월 정도가 되겠죠. 소정급여 일수. 그러니까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6개월 동안에 구직급여 다 받고 취업하실래요? 아니면 그전에라도 빨리 취업하실래요? 대부분 이건 꽁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받고 취업하려고 하겠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바로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요. 조기 재취업 수당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소정급여 일수 있죠. 소정급여 일수 2분의 1 미만일 때 취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2분의 1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거를 1년 뒤에 취업을 하게 되면 1년 뒤에 50%를 전액 줍니다. 이게 바로 조기 재취업 수당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로 소정급여 일수가 2분의 1 미만일 때 취업을 했어요. 구직활동을 해서 취업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2분의 1, 즉 3개월치를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취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 1년이 지나면 그 금액의 50%를 주는 게 바로 조기 재취업 수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거 배우셨죠? 내일 배움 카드. 이게 바로 그 직업 능력 개발 수당입니다.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옛날에는 뭐 계좌제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직 활동을 할 때 이제 면접을 보러 가겠죠. 면접을 가는데 자신의 집과 그 다음에 그 회사까지의 거리가 왕복 50km 이상 되면 교통비를 줍니다. 이게 광역 구직 활동비가 되겠죠. 왕복. 자신의 집과 그 면접 본 회사의 거리가 왕복 50km 이상이면 교통비를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되었어. 취업이 됐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주비를 줍니다. 이주비. 이사 비용인데요. 이것도 왕복 50km 이상 되었을 때. 그래서 취업 촉진 수당에는 요 네 가지가 있는 거지 구직급여하고는 성격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취업 촉진 수당에 대한 종류를 묻는 부분들이잖아요. 조기 재취업 수당이나 광역 구직활동비나 직업능력 개발 수당은 다 취업 촉진 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구직급여는 아니죠. 그래서 이걸 제외한 기억, 니은, 디귿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상 다음은 어떤 장기 요양급여와 관련된 부분이냐라는 거죠. 수급자가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의 장기 요양기간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이나 심신기능에 대한 유지 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해주는 장기 요양급여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서의 장기 요양급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재가급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시설급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겠죠. 특별현금급여. 자, 그래서 재가급여는 다시 또 7가지로 6가지인가요? 네, 되어 있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그 다음에 주 야간 보호, 그 다음에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 그 다음에 시설급여가 있고요. 자, 재가급여는 본인부담금이 15%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이 20%가 돼요. 특별현금급여는요, 시설급여를 못 받는 분들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죠. 특별현금급여는 다시 또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는 특례 요양비가 있습니다. 특례 요양비. 그 다음에 요양병원 간병비, 그 다음에 가족요양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중에 해당되는 문제는 뭐냐면 일정한 시간 동안이죠.
주간이나 야간에 일정한 시간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에. 그리고 단기 보호는요. 월 9일까지 가능한 거죠. 일정 기간 동안이죠. 일정 기간. 그래서 해당되는 문제는요. 하루 중에서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에 바로 키워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기 보호가 아니라 주야간 보호가 되는 거죠.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재가급여 중에 주야간 보호는요. 바로 일정 시간 동안에 하루 중에서 일정 시간 동안이라는 부분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는요. 바로 이제 공공부조법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겠죠. 기출 18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요 차이가 좀 있거든요. 수급자는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수급권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수급을 받을 자격, 권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수급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1번에서 수급권자라는 표현이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니죠. 예.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수급자가 됩니다. 수급자. 그 다음에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가구소득의 평균값 아니죠. 중간값입니다. 중간값. 그리고 보장기관이라는 것은 이 법에 따라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보장기관이라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의 급여를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5번. 최저생계비란 국민들의 쾌적하고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선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적정선 아니고요. 최소한이죠. 최소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비용. 그래서 해당 문제의 정답은 바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4번.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급여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법의 내용인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져진 것은 무엇이냐. 기출 16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의료급여법도 출제가 자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출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의료급여 기간에서는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언제까지 보건복지부를 영의 정한 바에 따라서 그 급여에 대한 서류를 보존해야 된다. 바로 서류 보존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료급여 기간은 이제 병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데 예, 보건지소, 보건소 뭐 이런 분들. 자, 이런 데는요. 바로 서류를 그 의료급여가 끝난 날로부터 5년 동안에는 서류를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국이나 뭐 희귀의약품 필수품 의약센터 뭐 이런 데 있죠. 약국 같은 경우. 이런 데는요. 처방전을 지급 그 급여 비용으로 청구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병원은 5년 동안 서류 보존해야 되고 약국 등은 바로 3년 동안 그 처방전을 그 서류를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년과 3년을 묻는 문제.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의료급여 기간은요. 의료급여가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바로 그 급여 비용에 대한 청구 서류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국 등 보건복지부 영의 정하고 있는 그런 의료급여 기간. 약국도 의료급여 기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약국은요. 처방전을 급여 비용에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바로 서류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년과 3년을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에 대한 종류 중 직접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기출 17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직접 지원,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이나 교육지원이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다 직접 지원인데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 이건 직접 지원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보 그 제공에 대한 지원은요, 바로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과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접 지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바로 기초연금법입니다. 바로 기초 16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기초연금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의 선지에서는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기준액을 정해서 65세 이상 된 사람들의 기초연금의 숫자를 100분의 70 수준으로 한다. 맞죠? 예.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해서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맞죠? 이걸 우리는 일신 전속권이라고 얘기하죠. 전속권. 한 사람 몸에 부여된 권리는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압류도 안 되고 담보도 제공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양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도, 대여, 압류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한 지급이 결정된 정지된 기간에는 바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기초연금에 대한 지급 정지 기간에는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를 했을 때 바로 기초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상실한다. 예, 국외로 이주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로 이민 갔다는 얘기예요. 해외 이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죠. 국적법상. 국외로 이주했을 때는 바로 기초연금 수급권은 상실이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5번째. 기초연금에 대한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3년 아니고요. 시효는 5년입니다. 대표적으로 임금 채권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건 대표적으로 5년입니다.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이 되는 것으로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형 법정주의를 얘기하는데요. 권리 밑에 잠자고 있는 자는 법에서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권리 밑에 잠자고 있으면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바로 몇 번이에요? 옳지 않은 것 이거네요. 그죠? 네, 5번이네요. 3년 아니고요. 5년입니다. 자, 이렇게 환수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또 기초연금에 대한 수급권자의 권리는요, 5년이고요. 5년 동안 그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 소멸이 된다라는 거죠. 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멸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기출문제집의 바로 8번째 챕터인 사회복지법제론의 유사한 문제들 계속 이렇게 풀어보면서 조금 더 확실한 또 명확한 그런 개념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출문제집이 아주 잘 탄탄하게 완성이 되어 있고 좋은 교재로 선배님들한테 극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꼭 선택해 보신다면 합격에 점점 더 가까워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출문제 강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